좌파지 아니었어. 의료보험료가 오릅니다. 건보료가 오른다. 임대소득이 100만 원인 은퇴자는 앞으로 건보료를 더 뜯기게 된다는 이야기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건보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라가는 문재인 케어에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 있는 은퇴자만 한 해 47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아이고. 원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었는데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통수잡하지. 이 제도를 없애면서 건보료 부담을 이렇게 폭탄급으로 매겨버렸습니다. 아마 이분도 또 길거리에 나오실 것 같아. 열받아갖고. 그래서 건보료 부담이 이제 늘어나고 또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도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겠어요. 짜장라지. 하여튼 올라. 다 올라. 다 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뢰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든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을 속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를 조작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자리 통계예요. 좌파들한테는 일단 경제 지식이란 게 없어. 얘네들 자체가 경제를 지들이 제대로 생활도 안 해봤고 또 경제라는 거를 공부할 만큼 똑똑하지도 못해갖고 애들이 무식해. 무식한 애들이 나라를 맡으니 어떻게? 야,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럼 뭐 어쩌겠어. 야, 조작을 하자. 뭐를 통계를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어떻게 조작해? 야, 세금 뿌려가지고 50만 원, 30만 원짜리야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일자리 한 개라고 하면 되잖아. 꼭 뭐 월급 200만 원 받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잖아. 좋은데 이러고 그걸로 그냥 냅다 돈 뿌려가지고 일자리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 통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착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펑펑 써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돈도 뿌리고 너희들 돈 줄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이제 선거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정치 환경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괴뢰 정부의 부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결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결위에서 경고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국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에다 대고 야, 니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구속력 있는 관리 목표를 제시해라.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위해 재정 공정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우리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라고 헛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다. 괴뢰 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 목표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건 좀 위험하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목표치를 예외 없이 후퇴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괴뢰 정부가 1년 만에 국가 채무 관리 목표를 완화시키고 계속 그 빗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관리 목표를 40% GDP 대비 40%로 채무를 잡겠다고 해놓고 40% 중반까지 올려버리면서 점점 채무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다. 점점점 문재인 괴뢰 정부 들어와서 부채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자, OECD 단순 평균치나 IMF 통계를 인용하면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는 한국 OECD 평균보다 가팔랐다.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면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은 9.8%나 올라갔다. 단순 평균치로 보면 OECD가
한국보다 작아 보였다. 단순 평균치로 보면 OECD가 같은 기간 더 작았다. 예, IMF 통계로는 한국 9.9% 증가하면 OECD는 고작 4%만 늘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더 느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지금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결특위는 이 국가 채무의 증가폭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단 우한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방역 문제도 있지만 그 선진국들의 부양 대책을 따른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면서 대외 의존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40%가 가장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다. 이걸 넘어설수록 이제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이제 국가가 운영을 잘 못해요. 계속 빚을 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통계, 일자리 통계 이런 데만 이제 세금을 쓰는 거죠. 또 돈 뿌려주면서 어떻게든 선거나 이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서 얘네들은 그쪽에만 돈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이 와중에 국가가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국민 세금 가지고 얌얌 쩝쩝 잘도 처먹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어떤 놈은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냠냠 쩝쩝 처먹었죠. 어떤 인간은 빕스에 가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그 시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 놈들이 노란 리본도 알고 지들이 추모라는 이런 뻔뻔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이런 버르장머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보시죠. 회의를 한우집과 참치집에서 냠냠 쩝쩝 잘도 처먹고 다니는 대통령 직속위. 한우집은 18번, 고급 참치집에 13번 가서 여기서 그렇게 맛있게도 먹었다 이겁니다. 무려 5천만 원, 밥값에만 5천만 원. 정책기획위원회가 식당에서 사용한 밥값만 5천만 원. 국민 세금이 이 위원들 밥값으로만 쓰였다. 얘네들이 조로 어디 돈을 썼나 했더니 관계기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와 가는 오찬 만찬 간담회에서 그냥 아주 맛있는 밥들 먹고, 장소는 참치식당, 한정식 식당, 아주 맛있게도 그냥 드세요. 그래서 보통 사용금액에 대한 내부 규정을 묻자 1인당 4만 원 정도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만 원씩 펑펑이 진짜 한 끼에 5만 원. 한 끼에 내가 3만 원짜리 안주도 내가 저번 주에 처음 먹어보지 않았나? 진짜 가장 싼 요리가 29,000원이라. 나 굉장히 되게 쪽팔리네. 내가 가장 싼 게 29,000원? 근데 5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이걸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다시 연락달라면서 말을 피했답니다. 업무 추진비 남발. 그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반에 아주 지들은 지금 아주 잘도 그냥 아주 냠냠 쩝쩝 아주 잘도 먹고 있구만. 그냥 나 저 정도면은 지금 5만 원이면 나 일주일 밥값이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충격적인 전 세계 유일의 신고가 랠리. 주식도 아니야. 삼성 주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미친 듯이 오르는 그것. 그건 저의 미모?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오르는 것. 전세값! 신고가 속출! 강동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1억. 이 동네 뭐가 있다고 1억이 올라? 강동구가 전세가야. 전세가 지금. 전세가가 기존에 7억 원이 최고인데 8억 7천만 원. 예. 이달 들어 역대 최고 전세가 기록을 갱신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 강동구 암사동의 롯데캐슬 퍼스트 이름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는 8억 7천만 원의 전세가가 거래가 됐어요. 전세가 8억 7천이래. 우와. 이러면 이 매물이 8억 원대 전세 거래가 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7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6억 6천만 원짜리가 한 달 사이에 2억 원이나 올랐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2억이 올랐어. 2억. 4층에 있는 강동구 성일동에는 5억 8천만 원짜리 전세가 거래됐어. 신고가를 깼다. 2층이 5억 5천, 4층이 5억 8천. 예. 이 해당 평형은 계속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다. 노원구 쪽에서도 계속 오른다. 2억 원 선을 넘긴 50제곱미터는 뭐야? 그럼 30억 환이 18, 83, 14, 7, 8, 21, 한 17평 정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2억, 전세가가 2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됐다. 예. 마포구에서도 전세값이 5천만 원 이상 뻥뻥 튀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대 최고 수준. 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치 전세가가 날아가듯이 날아가네요. 예. 이 전세가의 모습이야 지금. 전세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가가 이게 날아가고 있어요. 슝 하고. 자, 공급이 부족한 상태. 전세 거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주춤했던 전세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본격 이사 시즌에 접어들면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 오늘 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괴뢰 정부가 월세를 전환하게 됐을 때 전세에서 그때는 월세가를 반토막을 내버리는 법안을 제시를 했어요. 월세 전환 확산에 정부가 땜질 처방을 내놨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시켜버렸다. 원래는 한 4% 되는데 얘네들을 반토막을 내갖고 못 올리게 해버렸어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 임차인들의 임대인 감시 행위를 간소화하는 등 조치를 부랴부랴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에서 이미 부작용이 극에 달한 뒤 뒤늦게 편가르기식의 땜질 대책이 단기적으로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거주 의무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냥 월세만 놔둔다고 무주택 임차인들이 뭔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이다. 자, 여기를 보면 전월세 전환율 4%를 2.5%로 낮춰버렸다. 이거는
또 계속 밀어붙이기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월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그 단가가 있잖아. 1억에 뭐 50만 원, 1억에 뭐 4%면 한 40만 원 받는다 이런 계산이 있는데 이거를 반토막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4% 적용해서 월세가 50만 원이지만 2.5% 적용하면 3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억 원짜리니까 5천만 원 빼면 1억 5천이잖아. 1억 5천에 곱하기 4를 해가지고 그게 뭐 월세로 나눈다 해갖고 뭐 그 얘기인 것 같아 지금 대충 맞죠? 1.5에 4면은 600만 원이잖아. 600만 원을 12로 나누면 50만 원이 되니까 월세가 50만 원 나온다 이거죠. 그랬고 이걸 2.5%로 제한시켜버리겠고 31만 원을 줄이겠다라는 거야. 예. 근데 시장에 반하면 냉랭하다. 왜?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게 없어 지금.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아예 자기네들이 들어가 거주하는 현상마저 어려지고 있다. 한 집주인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서 집주인들이 수익이 줄어들면 전세를 올린 후에 전환하면 될 거 아니냐 멍청하기는 이러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세가를 올려가지고 전환시키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반토막을 내들어도 그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2.5%의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월세는 올라가는 거니까. 예. 차라리 전세값을 올려서 빈집으로 두고 관리비를 내는 편이 낫겠다라면서 예. 전세값이 폭등하는데 서민들 죽어나가는 정책을 왜 자꾸 내놓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월급도 점심 밥값 니들이 정해라 라면서 조롱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예. 또한 임대인만 죄인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만만치 않다. 이건 일가르기 편가르기 정책이라는 지점. 이번 조치로 시장에는 전환율 인하 전 집주인들이 모두 4% 적용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이 예상되는데 대혼란이 올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 것만큼 공급 미치기 나올 것이고 월세 품질 저하 가속화가 시작될 것이다. 왜냐?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경우가 이전에는 많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임대차 계약 시 수리는 니들이 해라 라는 식으로 수리비를 세입자한테 넘기는 이런 방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뭐 다 방법이 나와 있어. 이미 전세값 올리면 되지 뭐 멍청한 놈들 이러면서 월세가 줄어들면 전세값을 올리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땜질식 조치로 정책 신뢰는 잃은 지 오래. 매물은 잠겨있고 월세에서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이런 조항을 맞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버리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을 높아버리니까 높게 받으면 집주인들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가를 높여서 설정해 놓으면 되고 전세값에 대한 설정은 집주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번에 문제가 커서 2년 계약을 갱신하고 그냥 부모님 모시려고요. 100번 양보 이해한다 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킨 건 정부의 규제면서 뭐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냐라고 합니다. 월세 100만 원을 62만 원으로 줄여준다고 했지만 자, 월세 전환을 앞둔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로 얼마나 월세가 줄어드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뭐 집주인들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겠죠. 시장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규제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금도 못 올리고 월세도 기대치보다 낮아지게 된 집주인들은 본인이 그냥 거주하는 방향 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가족들 거주로 그냥 주어버려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 임대 물량 감소로 부채질할 확률은 높다. 또 4년마다 월세 전환이 대폭 늘어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에 신규 계약에 미리 신규 계약에서는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이제 높게 받아버리는 거죠. 월세를 아싸리. 그래요. 가보자. 또한 월세 반전세 계약에서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집주인들은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의 마찰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 간의 다툼의 소지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식의 거래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매물 자체도 크게 줄 수도 있고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라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거야. 아니 전세 물건도 없는데 월세 전환 싸게 해주는 게 뭔 소용이냐. 이 제도에 대한 아주 냉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많다. 아니 월세로 싸게 전환해준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환해줄 전세 물건조차 없는데 뭔 얘기냐. 검증이 안 된 정책부터 내고 보완책을 연이어 내다 보니 시장 혼선이 초래되고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괴뢰 정보가 좀 얘네들 이상한데 그러니까 뭘 알고 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마추어 잘 모르는 애들이 이 정책을 만들고 급하게 내놓으니까 다 그 애꿎은 그 돈 없는 서민들만 고통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게 4년 뒤에는 월세 전세가 더 폭등할 거 아니겠어요. 새로 계약을 할 수가 있으면 그때는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들 정권이 아니라는 거야. 전세 이어서 월세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괴뢰 정부. 전문가들은 4년 뒤에 임대료가 급등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괴뢰 정부가 전 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췄는데 다른 부작용들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4년 이후엔 사실상 적용도 안 되고 오히려 월세가 폭등할 거다. 또 이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폭등하고 전세 불안정, 임대 매물은 줄고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하더라. 현실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임대차 악법으로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전월세 임대료가 많이 올라 세입자 면접도 깐깐해질 것. 세입자도 임대차 압법 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호 분쟁도 늘어날 것이다. 임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다운 계약서 같은 행위가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워낙 기준금리가 낮아서 전월세 전환 환율을 낮춰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임차인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지만 4년 뒤에는 엄청나게 올라버리면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그 중에 조삼모사 같은 거지. 앞에 싸게 해주지만 뒤에 가서 이제 폭탄 맞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괴뢰 정보가 갈 데가 없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계를 바꿉니다. 괴뢰 정보 또 장난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만 반영하는 통계로 신규 계약만 반영해 기존 통계를 바꾸겠다. 실수요자에 안 맞는 통계를 만들겠다.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정부가 전세 가격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갑자기 검토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전세 신규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갱신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기존 방식에 비해 전세값이 덜 오른 것처럼 물타기할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서 정부는 이같이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 통계에 대해서 지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선 괴뢰 정부가 지들의 악법을 입증하려고 억지로 통계까지 바꾸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시세는 신규 세입자들이 실제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규 거래만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세값 통계를 이렇게 집계했다. 그런데 갑자기 통계를 바꾸는 건 쉽게 말해 갱신 계약을 전세 시세에 반영하는 것. 이게 쇼핑몰에서 파는 새 제품 시세의 중고가 시세를 반영하는 것처럼 전체 시세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 괴뢰 정부가 연구해야 될 건 통계 집계 방식이 아니라 치솟고 있는 전세값을 진정시킬 방안일 것이다. 결국에는 기준을 바꿔가면서 전세 시세가 낮아진 것처럼 낮추게 하는 것처럼 꾸며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거는 꼼수다.
자, 여기서 이제 괴뢰 정부가 또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 이전 얘기가 있었어요. 수도 이전.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처리가 좀 힘들어졌지. 무슨 일일까요? 섣부른 수도 이전론. 세종시 집값만 올리고 곤혹스러워진 여당. 가만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망해. 더불어민주당의 설익은 수도 이전 사안을 내놨다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놓았으나 잠시였다. 서울과 충청도 여론이 나빠지면서 당 지지율만 추락하고 가뜩이나 세종시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다 기름까지 부어버렸다. 이것이 결국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거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예. 이거는 김태년이가 얘기를 하면서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죠. 세종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문재인 괴뢰 정부 출범 이 50%나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내에선 이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선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반민주당 의원은 대선에서나 다룰 아젠다를 지금 타이밍에 이게 가뜩이나 이 박원순 때문에 우리가 망할 판인데 아주 난감해졌다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쫓게 나온 어설픈 발상이었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야당과의 대화도 없다 보니 투기꾼들이 여길 먼저 들어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혼을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아주 당황스러운 뉴스가 있어요. 난 좀 그래요. 결혼이라. 나는 딱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을 별로 이게 하고 싶지가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장인 장모님 데리고 같이 뭐 여행을 하면서 그런 허례의식에 저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희 둘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저희 둘이 잘 살려면 장인어른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명의만 넘겨주시면 100명 수 있어요. 뭐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허례의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식 아주 그냥 엄청난 비즈니스죠. 이게 제가 다양한 결혼식을 가보면서 느낀 건데 이 결혼식장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려면 천장을 보래. 천장을 이렇게 보아갖고 결혼식장의 천장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썼다는 거지. 뭐 어디를 가면 진짜 천장이 안 보이더라 막. 야 여기 뭐야 막 이러고 그런데도 막 의리의리하고 한데 근데 웃기게도 어떤 결혼식이든 이게 참 이제 돈이 좀 빡빡한가 봐.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뭡니까 이 식비가 문제더라는 거야. 내가 이제 장례식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사람들이 밥을 드시잖아요. 이게 밥이 보니까 이제 술 같은 거 이게 이제 나가는 양을 세야 돼. 그걸 또 누가 세고 있더라고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직원들이 세면 얘네들이 허수가 막 그거 뻥으로 이렇게 가라로 막 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걸 세야 돼 또. 뭐 그렇게 세야 돼. 몇 개 나갔다. 이러고 세야 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 계산한다 이거죠.
아우 얼마나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아우 그냥 귀찮아 그냥. 너무 복잡하고 막 이래. 근데 또 그걸 또 냉정하게 또 이거 몇 개까지가 뭐 디파짓이고 그다음부터는 일일이 계산합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내가 직접 살니까 저는 안 한다니까. 나는 안 하고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자기가 돈 내고 먹으라고 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공짜로 안 줘요. 우리는 공짜로 안 주고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드셔야 돼. 축의금은 안 줘도 되는데 와서 밥 드실 분들은 돈 내고 드세요. 이러고 깔끔하게. 그렇죠. 유료야 유료. 내 결혼식은 돈 내고 밥 먹는 거야. 좌우당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갖고 하객을 몇 명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객들이 이제 뭐 한 3만 원, 5만 원 계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결혼식을 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갑자기 결혼식도 못하게 막았어요. 결혼식을 하긴 그 지금 같은 결혼식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결혼식을 예약했는데 50명만 부르라는 괴뢰 정부의 오다. 오다가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좀 망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2단계로 격상을 한 괴뢰 정부 때문에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부부들이 멘탈 붕괴에 빠졌다.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수도권에서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이 그대로 진행하려면 하객을 분할해 50명 미만으로 쪼개서 받아야 된다. 50명 이상이 식장에 모여서 사진 찍거나 축하하면 조치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식비는 모두 부담해야 되는 최소 보증 인원 조항 때문에 금전적 손해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마구잡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보증 인원을 300명으로 했는데 50명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250명분을 우리가 내야 된다. 제대로 축하도 못 받고 1,000만 원에 가까운 돈까지 예식장에 내야 된다. 최소 보증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보통은 하는데 실제 참석자 수와 관계없이 최소 보증 인원수에 대한 식사 비용은 예비부가 떠안는 보증금 성격의 비용이다. 보증 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한 경우 이번 조치로 식장에 50명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250명분에 대한 식사 비용을 내야 된다. 결혼이 코앞인데 이게 뭔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식장에서도 모르는 거야. 그래요. 연관 검색어까지 오르고 구체적인 보상책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냥 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그냥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냥 독박 쓰고 결혼을 갖다가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 괴뢰 정부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 거지. 고생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인사가 1주택자를 뽑았네 어쨌네 이러고 지들이 자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장 전입자들이 왔다 이거예요. 이 국세청장 후보가 나왔는데 위장 전입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인간 웃긴 인간이야. 자신의 위장 전입 의혹을 두고 폭격을 미래통합당이 날립니다. 오히려 반민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위장 전입을 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치고 있는데 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나가! 지금 국세청장이라는 인간이 위장 전입질이나 하고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가족들을 갖다가 이제 떼거지로 같이 사는 척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서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데 더 놀란 건 이거죠. 이 인간이 강남 임대 아파트 청약시의 자산은 45만 원. 이야. 당시 자산 평가액이 달랑 45만 원으로 드러나서 자산 규모를 축소해서
청약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이 LH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당시에 자산액은 45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거야. 근데 얘를 알고 봤더니 처제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청약 자산 기준이 부동산 2억, 자동차 2천만 원 이하였는데 요 조건을 왜 일부러 줄인 거 아니냐. 내가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전세 보증금만 2억 3천만 원이라서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자산 평가 대상 분양 자격이 없었는데 받았다 이거죠. 예, 이러면서 뭐 자기는 그건 아니다라는데 예, 뭐 예. 결혼이요. 예. 나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내가 난 못 살 것 같은데 막 사람이랑 이렇게 부대끼면서 아우 내가 언제가 말했잖아. 그 막 이렇게 밖에서 내가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옆에 소파에 누워서 뱃살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리모컨을 돌리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내용이 막 미혼모 아줌마가 20대 후반에 재벌집 아들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러지 마. 우리 사이 이러면 안 돼. 저는 누나를 사랑해요. 막 이걸 보고 앉아 있어. 나를 딱 보면서 왔어요? 밥은?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재밌어? 20대 후반 남자애가 미혼모 40대 초반의 아줌마와 사랑에 빠지는 게 말이 돼? 시끄러워요.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들리잖아. 볼륨을 막 올려 막. 상상만 하면 막 그날 바로 유튜브 방송 들어갔고 누가 나한테 결혼하라고 했냐고 막 시청자들 화내고 막 누가 하라고 했어 누가 본격 막 화풀이 방송 막 누구야? 다음 뉴스. 야, 생각하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렸어. 좌파들이 말하던 친일 청산, 지들이 더 말하니 태세 전환. 예, 또 유명한 저기 노래가 있죠. 예, 친일파는 열린 우리당. 예, 친일파는 열린 우리당이다. 친일파는 좌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친일파는 다 좌파들이었죠. 어떤 헌병 오장님의 헌병 오장님도 있고 뭐 고문한 그 독립 운동가들 고문한 사람도 있고 친일 청산을 외치던 반민주당이 독수리 오형제의 포스터를 걸어놓고 지들 당 유튜브 방송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과연 저작권이나 주고 이걸 활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친일 청산 외치던 놈들이 일본 캐릭터는 또 좋아하고 있네. 더불어반민주당의 꼰대들끼리 모여서 독수리 오형제에 비유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 홍보물을 만들었다. 그동안 지들이 노재팬 친일 청산들을 외쳐놓고서는 정작 지들 홍보할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올라왔는데 까차맨이죠. 까차맨. 예, 독수리 오형제 까차맨. 예, 까차맨. 그래요. 까차맨이 그 마지막 편이 그 2호가 사망하던가 그러지 않나? 예, 내가 그 마지막 편만 골라서 봤어. 앞에 거 말고 마지막 편을 봤는데
그 나쁜 놈 기지에 이제 들어가요. 침입을 해서 들어가. 2호가 들어가 갖고 2호가 이제 막 들어가서 하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에 폭발을 해. 2호가 건에서 사망을 했나? 아마 사망인가? 하여튼 뭐 그러고 그 감동 어리게 끝나. 내 기억은 그래. 2호가 사망을 했나? 난 사망을 안 했나? 아마 하여튼 뭐 헷갈린다. 하여튼 마지막에 또 그거 하면서 끝나. 터지면서 되게 그러고 끝나는데 예. 하여튼 그 독수리 오영재는 일본에 옛날에 나왔던 거죠. 1972년도부터 나왔대요. 와 진짜 옛날 거네. 예. 예, 국내에서는 79년도부터 나왔다 하면서 예. 편가르기로 말로만 반일을 외쳐댄다. 기모노 입고 노제패는 하나에 연행선이 일본 저작권자에게 동의라도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예. 조수진 누님께서도 나왔네요. 예. 독수리 오영재의 일원이던 김부겸 의원 당시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은 그래서 아쉽다. 더불어 반민주당에서 독수리 오남매를 자처하는 5명이 나타났다. 훗날 이들에게 아쉬워하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예, 이러면서 또 조수진 누님의 특유의 예, 어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수진 누님이 아주 일가를 가하는 게 있었어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강경한 메시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볼 땐 딱 요게 가장 좀 임팩트 있는 강경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주 돋보이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통합당에는 순사딸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와도 윤봉길 손녀뿐입니다. 조수진 예. 자 보수 지정을 향해 친일 정서를 외쳤던 정신병자의 주장과 달리 조수진 의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쪽엔 윤봉길 손녀만 있다 라면서 따박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 중추원 참의 손자, 일제 헌병 오장의 아들과 딸, 일제 순사의 딸 등 우리 당엔 그런 친일파는 없다. 논란을 빚었던 반민주당의 친일파들이 많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여권처럼 죽창을 들자 해놓고 일제 볼펜 턱거리 쓰는 사람도 친일 청산 해놓고 100이랑 4600cc의 일본 넥서스를 타는 사람도 우리 당엔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박사 소녀밖엔 보이지 않다. 지겹고 역겹지만 제대로 따지고 덤벼라. 이거 친일파는 열린 우리당이 또 나와야죠. 친일파는 열린 우리당. 예. 또 이게 주옥 같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바로 2절 가야 돼. 네, 2절 가야 돼 이거. 요 가야 돼. 좌파들 신나게 밀어붙여 언론에 떡하니 좌파들 랩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털리니 걸리니 처음엔 아니다 웃기다. 지들의 아비가 독립군이라고 우기다. 독립군 잡아다 고문한 낙질의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떡. 일본의 앞잡이들 보소 오장님의 특무경찰까지 교과서에 나온 탐관오리다. 저 좌파 친일파. 그렇죠. 이렇게 아주 교육적인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헌병 얘기도 있고요. 예, 그 외에 탐관오리 얘기도 있죠. 아주 그냥 그 좌빨들의 그 친일파의 어떤 이 피를 받아낼 카메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신청하시려고 했어요. 예. 제가 신청곡 신청하려 했는데요. 가져와. 가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달려볼까요? 그러면은 박스보이 엑소렌 더뮤니 감사합니다.
빠라바라바라 저 주사파 파리파리 하는 저 친일파 친일파가 파리파리 친일파가 좌파는 친일파가 친일파는 친일파가 좌파는 좌파가 친일파는 파리파리하네 알고 보니 친일파는 좌파 더 많네 좌파가 친일파인 전설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하는 좌파들 코미디 오래 담배 피던 시절 너무 연이했던 친일파 청사는 보기 좋게 시작했던 망신당한 좌파 친일파 친일파는 죄다 우파 라고 댓글에 써있던 내 뭐야 하! 2절에 다 써줄게 우령 듣고 기다려 친일파를 잡아 적쳐 좌파들 신나게 밀어붙여 언론에 떡하니 좌파들 지비들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털리니 걸리니 처음엔 아니다 우기다 지들의 아비가 독립군이라고 우기다 독립군 잡아다 고만한 악질의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또 일부 앞잡이들 보소 헌배 오장님의 특무경찰과 의지 교과서에 나온 탐관오리다 저 좌파 친일파 파 열린 우리당 우리 구글의 검색창에 쳐 아따 네 고향이 어디길래 팩트를 믿지 않는겨 스마일 감사합니다. 친일파는 좌파 좌파는 친일파 친일파는 좌파 좌파는 친일파 지역처 열린 우리당 좌파 친일파는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이 좌파 애비들 친일파 불매는 불쌍한 손이랑 애니랑 좋은 건 빼놓기 그런데 지들이 쓰는 애들 뿐만 일본의 부부미 Now let's go. 다음 뉴스. 인권위에서는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괴뢰 정부가 일이 안 풀리나 보네요. 가벼운 징계 내렸던 외교부와 달리 인권위에서는 야 니들 뭔가 징계가 너무 저렴해 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해라 라는 오더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남성이 직접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냈던 진정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뉴질랜드 남성,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감봉 3개월인 성희롱 징계보다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벌을 내렸던 외교부 조치 사실상 부적절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랑 외교부랑 완전히 지금 대립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이쪽 그 국가인권위에서 이거를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는 걸 받았다 보고를. 그래서 예, 이거를 지금 뭐 외교부의 실질적 성범죄 예방 대책과 이거를 방관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바로잡을 걸 권고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문재인을 연락에 홍보하더니만 얘네들이 인권은 다 지금 막 다 인권을 다 해치고 있어. 오죽하면 지들 정부 내 인권위원회도 얘네들한테 이런 경고가 가겠습니까? 아주 한심하게 그지없어. 아주 그냥 천박해. 응?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이 바뀌었더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라 등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퍼뜨려서 제 식구 감싸기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천박해. 아주 그냥 예, 천박해. 어떻게 같이 이게 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파 유튜버들 쪽에서 이제 좀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자극적으로 방송하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재미있어하고 그러죠. 저도 이제 노래를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일배 정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쌍욕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은호소고 은호소고 욕설 같은 걸 잘 안 쓰거든요. 평상시 대화에서는 제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음악을 하면서도 점점 이제 수위가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 방향에서 보면은 깜짝이야. 예, 빨간 장관님 감사합니다. 비비님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늘 짱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우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강경함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실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가 이게 이제 실수를 줄이면서 전략적인 강경함이라면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그 안에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말실수가 나오고 윤리도덕 사회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역풍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을 주로 좌파 운동권들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그냥 천박해. 아주 그냥 아유 더러워. 아주 그냥 천박해갖고 아주 같이 그냥 말 섞고 싶다. 아유 더러워. 아유 그냥 뉴질랜드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는 그만 남자가 남자끼리 엉덩이를 좀 만진 거 가지고 뭘 그걸 난린가. 아유 그냥 천박해. 송영길 친한 남자끼리 엉덩이를 만진 거 가지고 뉴질랜드가 오버하고 있다. 아휴 그냥 전형적인 그냥 꼰대야 꼰대. 그냥 송영길이가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친한 남자끼리 배도 한번 만지고 엉덩이도 한번 만지고 그러가지 뭐 그 문화 차이 아니겠는가? 이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완전 오버 아니야 이게?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뭐 좌파 정의당이 뭐 한심하게 그지없다. 예.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성추행이야 임마 이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이야. 국가 망신. 저런 거 자체가 국가 망신이야 망신. 아유 그냥 역해. 아주 그냥 천박해갖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전화에 저런 걸 시키지. 뇌세포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어떻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지. 뇌세포가 이렇게 막아주지 않나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 뭐야 이거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슈퍼 에고가 막아주지 않나? 근데 애들이 머릿속에 그 본능만 남아있나 봐. 이걸 막아주는 게 없어 장치가. 그냥 이것도 안 거치고 있는 그냥 반응 나오죠. 야 그럼 나도 네 엉덩이 쳐도 되냐? 송영길에 쏟아진 비판. 예, 남자끼리 친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뭐 또 진중권 또 나오네. 예, 그러니 성추행 사건이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예, 예, 남자끼리 뭐 그냥 배도 만지고 엉덩이도 왜 그런 거 달라. 이런 두둔하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러자 온라인상에서 네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남자의 주요 부위를 만져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에서 남자끼리 엉덩이를 만진 거 들어본 적 본 적도 없다. 송영길 볼 때마다 네 엉덩이를 차주마.
남자끼리 칠 수도 있지. 예, 정치권에서도 뭐 감히 미래통합당부터 뭐 피해자에게 왜 상처를 준 외교관을 싫다고 아니한 대응으로 일관한 외교부의 목소리 내야 될 국회 외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 내려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의 왜곡된 인식이 한없이 황당하다. 이런 정부 편을 들어보려는 외통위원장의 한심한 궤변 부끄럽다. 예, 정의당도 뭐 한마디 하고요. 뭐 진중권이 또 등장하네. 진중권을 피할 수가 없어. 진중권을 뉴스를 보면 진중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는 거. 조국이 무려 130억의 나라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웃기는 애인데 예. 나라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전화는 불통 중. 캠코 웅동학원 관련해서 캠코의 독촉 전화를 130여 차례나 회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주 웃기는 놈이구만. 예. 조국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30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자인 캠코의 거듭된 빚 도촉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국민들 앞에서 웅동학원의 사용 헌원을 약속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서 헛소리 나고 무슨 정치적 발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캠코 측이 지금 이 조국한테 빚을 받을 계속 도촉을 하고 있어요. 압류 추진 명령까지 이제 법원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캠코가 조국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 캠코는 조국 일가에게 통화 2회, 거주지 확인 1회, 우편 안내 10회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캠코는 유무선 결번으로 지금 기록을 했다는 거는 조국의 아예 번호를 지우고 고의적으로 잠적한 거 아니냐. 예, 웅동학원 측이 개인정보로 하며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박 이사장 등에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더라. 조국은 지금까지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아하, 무려 130여 차례나 변제 독촉 등등을 했는 게 일괄 항목별로 다 정리되고 법원에 나간 거. 예, 지난해 8월 조국은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130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먹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오늘의 국세청장 그 후보자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거를 좀 미래통합당에서 활용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쉽지. 이런 거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거를 딱 엮어서 국세청장 후보자한테 그 악성 채무에 대해서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겁니까?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유도 질문을 한 다음에 그게 조국이야! 이러면서 홍군형을 냈으면 아주 그 대서특필 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즐거운 소식! 우리의 어준이 방송이 법정 제재 수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용설머니한테 냄새가 난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이용설머니 기자회견에 대해 배우설을 언급한 TBS 라디오가 법정 제재 수순을 밟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뉴스공장, 이 음모론을 퍼뜨린 뉴스공장을 법정 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청자의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으로 추정해 단정했다. 이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인간은 지금 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죠. 잘 가, 어준아.